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요. 대표님을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46이고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영업 중인데 15년을 밤낮 없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3분의 1까지 떨어져 새벽 알바부터 저녁 알바까지 배달 일을 하면서까지 애들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 중인데 형편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네요. 15년 전 아파트 구매 후 대출 금액 힘들어져서 이래저래 소액으로 대출 받다가 현금 반 사채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서 빚이 줄어들지가 않네요. 현재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니 다섯 식구 길바닥에 내앉을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요즘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혹여나 주위에 힘드신 분들 있을 꼭 이상한 생각들 마시고 꼭 열심히 살아가시라고 얘기하고 싶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주인공을 쫓는 자가 주인공에게 왜 길이 아닌 길을 가냐고요. 그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이 어떻게 처음부터 생기나? 길이 아닌 길을 한 사람, 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생긴 거라고. 대표님은 보면 그 장면이 항상 생각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숨기는 일, 대표님은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죠. 다른 누군가가 대표님의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같이 걸어간다면 언젠간 좋은 길이 펼쳐지겠죠. 대표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쓸데없는 말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점점 이 현실의 고통에 대한, 경제적 고통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 그리고 또 현실 상황에 대한 절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자본주의는 이 경제가 불황과 호황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호황일 때 과실은 다 기득 상류층 소수가 먹죠. 그래가지고 거품을 키우고 그들이 키운 거품은 또 언젠가는 꺼지지요. 자, 그런데 호황 때 이 상류 기득권층들이 먹은 거품은 그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반드시 누군가 잃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 불로소득처럼 가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는 제로섬입니다. 내가 식당을 5년 동안 경영해서 5억을 벌었다는 건 그 사람의 피와 땀과 창의성이, 노력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칭찬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5억을 벌었다고 하면요, 그거는 당신은 남의 피와 땀을 거의 공짜로 착취한 것이다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공공재인데 그걸로 돈을 벌었다. 자, 그걸 갖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들 이야기하고 그런 거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요. 집을 국민들 개개인이 누구나 한 5년쯤 피와 땀이 흐르게 전 가족이 노력하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당위성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이 부동산을 투기하면서 돈을 벌어먹어야 되고, 그리고 집 없는 자들이 싼 값으로 집을 이렇게 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속셈이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고, 거기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에는요, 특별히 예민하죠. 그래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옳다고 생각하다가도 제가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면요, 제 방송을 안 보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한때 고소득층들이 제 방송을 많이 봤어요. 이 교육을 잘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해지는, 자기한테 약간의 양심에 끓이낄 만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진실은 제 방송을 보거나 안 보거나 분명히 한계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연 주신 분요, 자영업자를 하고 있다. 요즘 제일 어려운 분들이죠. 자, 자영업자가 520만 명 되고, 자영업자 중에 빚이 있는 사람의 56.4%가 지금 3중 채무. 자, 그 중에서 5중 채무자도 110만, 3중 채무자는 173만 명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그 46세, 아이 셋, 외국자시네요. 대구에 살고 계시고, 15년을 밤낮 없이 일했다니까, 지금 30대 초반부터 15년을 자영업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 매출이 급감했고 이분도 3분의 1로 줄었고, 그래서 아침 알바, 저녁 알바, 배달업까지 했는데 아마 자영업을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자신의 직업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유지는 해야 되고, 또 집을 갖다가 작은 아파트를 15년 전에 구매하고 계속 갚아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기에다가 이제 자영업에서도 또 부채가 생기고, 자, 그런데 대충 그 남자분들은 이런 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부인한테 의논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을 특히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런 거를 말하기를 꺼리겠죠. 저 같아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과 고민들을 낱낱이 집에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은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또 듣는 이 부인분도 또 엄청난 고민에 휩싸일 거고요. 특히 여성들은 남성보다 멘탈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그건 좋을 일이 하나도 없고 집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죠. 기왕에 어려운데 나 혼자 안고 가자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남자들 상당수 특징이고, 또 경상도 남자들의 속성이 그런 성향이 있죠. 자,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요즘 해고가 빈발한데, 미국에서는 아예 이제 직장에도 못 오게 하고 집에 대기시킨 다음에 그냥 메일로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고, 과거에는 이제 영화에 보면 직장에 가자마자 상사가 자기 방으로 오라 해서 미안하다, 해고됐다 말하면 이 사람이 거의 하늘이 무너지죠. 자, 내가 할부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 그리고 차 할부금은 어떻게 내야 되나? 또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카드빚은 어떻게 해야 되나는 걱정이 앞서면서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와이프한테 이야기하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내가 왜 잘려야 되냐고 항의하면 떡대 같은 경비원들이 와서 끌어내죠. 이런 모습들을 미국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실제 미국의 현실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회사에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해직 통보를 한 다음에 짐을 챙겨서 붙여주는 그런 회사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끙끙 앓고 있고,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자세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주택이 대출금도 있을 거고, 가계 대출도 있을 거고, 신용 대출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대출금의 원리금을 또 이자도 오르고 하니까 못 갚다 보니까 그 상한 날짜가 되면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심지어 이분 말씀대로 반사채 같은 것도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게 기본 이자가 20이고요. 그러니까 사채 같은 경우에는 20도 더 되고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돌려 막는 부분도 언젠가는 몸이 무쇠가 아니고요. 또 지금 돌려 막는 부분도 결국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언젠가는 한계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자, 이분을 둘러싼 상황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 한국의 다중채무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자, 자영업자 등의 빚이 제대로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터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솔직히 전문가라면 지배적으로 이런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공식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그런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오죽하면
1분위, 그러니까 최하위 20%의 복권 구매 지출이 급증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터지려고 하는 이때 제일 소득이 낮은 이 1분위부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진다. 1분위 가계의 60%가 적자다. 그리고 실질 소득이 계속 감소해 가고 있어서 지금 전체 소득 중에서 1분위 있는 사람들이 5분위 제일 잘 사는 상층 20%의 10.8% 소득밖에 안 되는 112만 7천 원을 얻고 있다. 그러면 4분위, 3분위 거기에 해당하는 중산층 하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여전히 소득 감소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실질 사업 소득이 정부 통계로 5%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상황이요. 지금 최근에 중산층보다 밑으로 떨어지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실질 사업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일들이 대체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신다는 말씀에 제가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인한테 상의를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자영업을 계속 할 건지 문을 닫을 건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15년을 해오셨다고 앞으로도 옛날처럼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오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거대한 경제적 붕괴의 흐름이 덮치면요. 우리가 만약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가졌던 옛날의 행복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경제 붕괴라는 이 대공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은 다수의 서민들, 중산층들한테는 날벼락을 맞는 듯한 불가항력과 무기력을 불러오는 어쩔 수 없는 밀려가는 사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은행이 향후 10년쯤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IMF가 한국의 부동산 부채 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경제 위기를 얻어맞으면 일본처럼 20, 30년 장기 불황이 고착화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의 사고 패러다임, 즉 사고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이제 고쳐야 된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등장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보다는 훨씬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그 고통은 국민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화되고 아마 80%의 국민 정도가 그 고통의 영향력에 노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도요. 꼭 사업을 해야 내가 유지될 수 있다. 내 가정이,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을 저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뭔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 3분의 1로 줄어든 소득이라면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더 엄혹한 현실이 닥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자영업의 사업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객관적으로는 없을 거다.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될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인하고 잘 상의하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해야 될 일은 문을 닫을 일이면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자, 문을 닫았을 때 발생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끓이죠.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영세 가공업 하시는 분들 중에 벌써 문을 닫아야 될 분들이 3분의 1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제조업의 27%, 서비스업의 31%가 한계 상황이라잖아요. 그럼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왜 안 닫느냐? 문을 닫고 나면 그 다음에
부딪힐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 문을 닫으면 부채가 내한테 청구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냐? 신용불량자가 될 거다. 자, 내지는 내가 이거 문을 닫고 나면 그나마 남한테 내세우는 나의 타이틀이 뭐 사업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저 사람은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 된다. 이 낙인도 또 견디기 어려울 거고 또 문을 닫았을 때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들을 직접 부딪히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자, 조금 있으면요 커다란 흐름이 밀어닥치고 연쇄적으로 그런 이 자영업들의 몰락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정리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대다수가 이렇게 무너질 때 그때 같이 무너지는 게 낫느냐? 자, 정부가 코로나 때도 일찍 문 닫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지만 나중에 이 코로나 위기로 문을 닫은 사람한테는 뭐라도 좀 해줬으니까 다 닫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부채 탕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제가 봤을 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상황에서 정부가 아마 실패한 자영업자들까지 그걸 지원하는 일은 그건 어려울 거다라고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비탕감 등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지만은 1020조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빚을 정부가 얼마나 탕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정부가 상한 유예나 만기 연장 등으로 할 수 있겠지만 끌고 간다고 그럼 나중에는 그것을 갖다가 상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자영업의 매출은 소득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제가 생각한다면 문을 닫는 것이 원칙이고 그 문 닫는 타이밍은 본인이 제일 잘할 거니까 어느 시점에서 닫겠다라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지 않고 관성적으로 버티고 지금까지의 내 틀, 삶의 틀을 놓칠 수 없다. 부인이나 자녀의 체면이 있다라고 끌고 갈 때 그때는 진짜 막다른 골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요, 언젠가는 내가 주도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선택해서 막 부딪혀야지 모든 것을 흐름에 맡긴 채 버틸 만큼 버티겠다고 한다고 거대한 흐름이요, 아무리 매달리는 나를 봐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은 마음의 결심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요,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요, 그건 또 하나의 제2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날이 굉장히 어렵고 현실이 팍팍하더라도요. 자, 대한민국은 뭔가 거대한 외부적 경제적 충격에 의해서 한번 붕괴되면 그때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가로 국민에게 평당 700만으로 주택을 제공하자. 또 국가적으로 수백만 명의 고용을 필요한 부분에 창출하자. 국가적으로 사교육을 대처시키자. 자, 국가적으로 요양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대거 지원을 해주자. 자,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위기가 오고 나면요, 이제 국민들 다수가 분노하면서 상류 소수 기득권층과 정치꾼들한테 분노를 폭발시키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혁명 21이 주장하는 사회개혁 방안이 관철되어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개선이 되지,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이 상황을 계속 버티면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계기가 되겠지만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숫자에 비해서 아무런 정치적 파워가 없던 대중이 분노라는 무기를 갖다가 장착을 해서 하나의 의사를 모아나가면 그때는 사회개혁이 쉽게 될 수 있고 평생 못 이룰 것 같았던 이런 개혁적 목표들이 손쉽게 달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신요, 길이라는 게 처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 다니면 길이 생긴다. 저도 그 다모 드라마에 그 말을 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그 작가가
제가 좋아하는 아큐 정전을 쓴 중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루신의 시를 그대로 따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 힘을 내시라. 그리고 자영업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 있게 부인에게 자, 어려움은 정리하자. 그런데 그 타이밍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부부가 나누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갖다가 가지시기를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빈곤해지면 아마 국가의 시스템이 지금 소수 상류 기득권층을 위한 상황에서 다수 분노한 대중들을 위한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 제 확신이고, 바뀌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거리로 나가서 투쟁해서 뒤집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영업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참 이 사채빚 등으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려 한다,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분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46이면 젊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요. 사업이나 자영업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잘 안 될 때는 여기서 일단 물러서는 것도 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걸로 끝을 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걸 접고도요, 아직도 15년 동안 한번 다시 제2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저는 일종의 이분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저 같은 60에 가까운 나이가 된다면 뭘 새로 해볼 정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있는 대로 바라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라. 부인과 상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얻은 기쁨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해.